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남대문 지점 이상경 멘토 나와 있고요. 하이투자증권의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멘토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이슈는 오늘 개별 회사를 잡았습니다. 한화솔루션 있죠? 한화솔루션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시작은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시작했다가 윗꼬리를 좀 단 상황인데요. 그래도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강력 매수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한번 얘기 나눠보죠. 이화진 멘토부터 얘기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강력 매수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태양광 쪽에 대한 오늘 이제 IRS 공제 혜택에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좀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제 미국의 이제 퍼스트 솔라가 이제 세액 공제로 인해서 이제 가이던스 상향을 했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현재 북미 시장에서 태양광 모듈 쪽으로 주택용이나 이런 상업용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의 일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물론 추후에 이제 2026년에 70%까지 시장 점유율 좀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도 뭐 작년 1분기 때부터 이 정도 이제 영업이익에 대한 흑자가 서서히 태양광 부문에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부각은 점차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기존에 있던 뭐 가상소다나 이런 PVC와 같은 이런 가격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 자체가 어느 정도 오늘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점차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태양광과 더불어서 좀 긍정적인 이슈로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의미에서 좀 강력 매수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주가가 시초가 강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한 2%대 강세인데 오늘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광이나 신재생을 좀 좋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도 된다 이런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은 뭐 그나마 태양광 중에서도 네. 뭐 북미 시장 같은 경우가 워낙 이제 그동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뭐 아리백을 통해 가지고 뭐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런 태양광 모듈을 꾸준하게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주택용이나 이런 상업용에도 계속 쓰이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폭발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미국 업체도 작년에 인수를 했던 만큼 그만큼 태양광에 관련된 다양한 이제 뭐 수익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수익성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독보적으로 태양광 쪽으로는 하나솔루션이 좀 앞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경 멘토께도 비슷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솔루션 강력 매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전반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구간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쉬는 동안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제 IRA 세부 법안을 통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침에 시가에 좀 반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좀 관점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에서 오늘 78,000원짜리 커버리지 매수 레포트를 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3조 8천억에 대한 투자 부분이 반영이 되는 시점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 중심으로 중국이 어찌됐든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전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가져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새롭게 한번 개편해보자라는 시각이 좀 들어오는 현재 주가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점인 것 같고요.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보고 있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모멘텀을 기다렸던 매도 물량들이 외국인을 중심으로 장중에 좀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이격을 좀 줄여서 다시 또 기다렸다가 일봉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매주 수요일 날 체크한 이후에 가격적인 접근을 해도 충분히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간 거래 정지 상태였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거래가 되니까 그동안 못 팔았던 물량들이 좀 시장에 나오는 듯한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좀 소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런 의견이시고 투자에 대해서는 괜찮게 보자라는 의견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가들에서 좋게 보고 있는 것과는 동일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대안이 현재 뭐 태양광 같은 경우가 신재생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5% 그리고 풍력과 나머지 수소,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5%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장이 확대되는 시장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태양광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국내 기업 하나솔루션과 OCI가 수혜를 보는 건 맞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분기 실적이라든지 폴리실리콘 가격 반등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는 시점에 주가가 리바운딩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조금 더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하나솔루션을 보고 있고 증권가에서 뭐 강력 매수 의견도 나오고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만은
신재생이 태양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시장을 주도했던 건 2차 전지 쪽이고 다른 좋은 섹터들도 있고 최근에 풍력 쪽도 굉장히 관심을 다시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뉴스가 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섹터까지 신재생을 다 본다 하더라도 태양광 중에 하나솔루션을 봐야 되냐 이렇게 물으면 이화진 멘토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일단 저는 풍력보다는 태양광 모듈 쪽이 오히려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쪽에서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는 이거를 수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런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측면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폴리실리콘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그런 원가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덜었다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는 측면이 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북미 시장 자체가 신재생에 대한 뭐 작년에 비위 법안이 어느 정도 통과되게 되면서 여러 관련된 보조금이나 이런 혜택들을 좀 본격화 이제 받게 되게 되면 그만큼 하나솔루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풍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물론 유럽도 이런 재생에너지나 이런 관련된 이슈들이 작년부터 꾸준히 나왔다는 측면에서는 물론 덩달아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매출이나 이런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태양광이 좀 빠르게 더 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관련된 가정용에서도 빠르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수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태양광 쪽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도 태양광 투자 괜찮다라는 말씀이세요. 이상경 멘토는 어떠세요? 다른 친환경과 비교했을 때. 오늘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석유화학분 매출 비중이 지난 4분기까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1분기 이런 턴어라운드하는 적자에서 흑자로 확인되는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풍력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대통령 방문을 통해서 새롭게 부각이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아마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업종이라 주가가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만큼 시장에서 기대감이라든지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확인이 됐고 현재 미국의 민주당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라든지 국내 쪽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집권 2년 차에 현재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쪽에 큰 무게 중심을 둔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대.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 업종이나 주식이 언제 움직이냐라고 하는 시점은 모멘텀이 나올 때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이런 시점을 기다리는 중장기적인 투자가 바람직한 투자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 얘기를 한번 확대를 좀 해보죠. 아예 신재생주 쪽으로 가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유럽 쪽이나 뭐 IRA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이게 결국에는 신재생 쪽으로 뭔가에 돈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정책들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력과 관련돼서는 투자 얘기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해외에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풍력도 그렇고 여기 원전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전도 결국에는 석탄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친환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정부가 눌리고 있으니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같이 얘기를 좀 해보죠.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저도 이제 지점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 지금 4월 초인데 굉장히 좀 날씨가 더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기후적인 변화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전 세계 정부들이 가장 고민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아마 테슬라 입장에서도 앞으로 큰 꿈을 그리는 게 이제 자동차 위에 태양열 전지판, 저희가 이제 페브로스카이라고 하는 태양열의 끝에 있는 이제 RNA 부분 마지막 발전 부분을 통해서 자체적인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아예 석유화 에너지가 안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 게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의 꿈인데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 있는 이제 민주당 법안이라든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풍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남유럽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찌됐든 원전을 중심으로 대체 에너지를 이제 중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는 시점인데 2030년부터는 이제 아예 이제 석유가 들어가는 자동차는 생산하지 않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생산량의 48% 이상은 대체 에너지로 가야 되는 불가피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로드맵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따라가되 현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반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 풍력과 그리고 수소, 네. 최근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다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이기 때문에 좀 섹터로 나누어서 비중별로 대표 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 탑1에 대한 기업을 좀 편입을 해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화진 멘토도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일단 작년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관련된 뭐 천연가스 이슈로 인해서 뭐 다급하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얘기했었고, 물론 독일 같은 경우는 굳이 이제 원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다가 그냥 워낙 이제 에너지 위기가 닥치다 보니까 이제 원전에 관련해서 뭐 신선은 아니지만 보수 연장까지 얘기가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시간상으로 굉장히 가장 뒷단에 있는 포지션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그다음 제일 빠른 게 뭐 태양력이고 그다음에 풍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천연가스가 어느 정도 다운이 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좀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잠잠했다는 측면에서, 물론 유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이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뭐 지원이나 신설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 결국 태양광이라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순서로 따진다면 태양광이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선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저 풍력이고, 원전 같은 경우는 물론 체코, 폴란드, 물론 프랑스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런 관련된 이제 원전에 대한 뭐 본수주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이제 시간 딜레이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좀 다가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제 풍력 쪽으로는 워낙 이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풍력이나 이제 태양광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플레이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순서대로 좀 접근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재생 분야에 대해서 오늘 두 분의 투자 의견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죠. 다음 이슈는 DB하이텍 얘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른바 강성부 펀드라고 불리는 행동주의 펀드가 DB하이텍에 대한 어떤 주주운동에 강하게 나설까요? 이상경 멘토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회사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몇 번 네. 대면을 했던 분이시기도 한데, 워낙 그 투자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처음에 했던 부분들이 한진칼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DB하이텍이 나왔는데,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DB 지주회사가 차지하고 있는 DB하이텍 투자 비중이 굉장히 작은 상태고, 국내에 TSMC라고 불리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TSMC가 퍼가 10배 정도 하는데, 현재 퍼 같은 경우에는 4배 정도 평가받고 있는 저평가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파 증설을 통해서 이제 경기 민감이라든지 비메모리 쪽에서 충분히 매출과 영업이익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DB,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주주 구성이라든지 지분에 대한 부분들, 투자 여력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뒤늦게 반영하는 후속 조치를 취하는 투자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을 충분히 앞서감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DB 쪽에서 충분히 주주에 대한 재고 가치라든지 그리고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키워야 되는데, 아마 작년 3분기에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DB 쪽에 대한, 특히 DB하이텍에 대한 부분들을 삼성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한번 주가가 움직이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비메모리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이라든지 이런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 확대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될 텐데, DB하이텍 주주 구성을 본다라고 하면 DB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금 여력만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돈을 늘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리스크적인 부분인데, 자 그러면 돈을 대줄 수 있는 이제 주주 구성을 만들어 가는데, 만약에 DB가 새로운 곳에서 자금을 가지고 와서 한진칼에 대한 산업은행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지금 올라온 주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다만 강성구 펀드가 계속적으로 현재의 주장을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주가는 한 단계 다시 레벨업을 해서 현재 추가적인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DB가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강성구 펀드가 계속적으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주가 대응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화진 멘토께서 비슷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DB하이텍에 이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배당을 늘려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앞에서 있었던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한 흐름이랑 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네. 있고, 결국에는 이런 우호 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강성부 펀드뿐만 아니라, 물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 운용까지 이제 합세를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관련된 뭐 지분 경쟁도 있을 거고 주주 환원 전체에 대한 효과도 꾸준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도 조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변동성에 대한 부담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시작인 만큼 일단은 DB 하이텍 회사 측에 대한 향후의 이런 전략이나 이런 흐름에 따라서 또 한번 강성무 펀드 쪽에서도 새로운 우호 지분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은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꾸준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가에 대한 변동성은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DB 하이텍도 그동안 이제 8인치 파운드리에서도 뭐 이번 주총에서도 뭐 12인치 파운드리 진출을 얘기를 했었지만은 이런 부분을 좀 더 본격화하기 위해서 저 강성무 펀드 쪽에서도 좀 강하게 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항방은 물론 이런 기업 가치에 대한 저평가 이슈도 있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움직임에 동참을 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주가가 오늘 좀 많이 올라 있지만 발을 좀 담글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물론 이제 파운드리 8인치짜리 파운드리가 이제 지난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크게 부각을 맡았던 만큼 그 가격대를 다시 한번 이제 올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지금 20% 이상까지 올라갔던 흐름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은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강성무 펀드도 이 정도를 감안하고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한 영역대가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KCGI 강성부 펀드 쪽에서 DB하이텍의 지분을 7% 이상 확보를 했고 이제 앞으로 주주행동주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DB하이텍 주가 움직임 그리고 강성부 펀드가 또 어떤 요구들을 하고 어떻게 실행해 나가는지 좀 봐야 되겠죠.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좀 맥이 빠지긴 했습니다. 상호펀드에 팔려나가고 그러면서 강성부 펀드도 거기다 같이 지분을 팔아버려서 끝까지 주주행동을 하진 못했는데요. 앞으로 DB하이텍은 어떻게 되는지 보죠. 자, 오늘 저희가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서울 모빌리티 쇼 현장을 저희가 직접 연결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꼭 짚어봐야 될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현장에는 지금 저희 이근영 기자, 신재은 기자, 정재훈 기자 3명이 나가 있는데요. 현장으로 카메라를 넘기겠습니다. 예,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로봇 무인 충전기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네. 이 전기차가 충전 구역에 들어서게 되면 이 로봇이 이 차를 알아서 인식을 해서 이 충전구에 충전기를 꽂아줍니다. 정말 신기한데요? 맞습니다. 네. 저도 전기차를 실제로 충전을 해본 입장으로서 네. 이 충전기가 굉장히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네. 충전기를 들어서 충전구에 꽂는 데까지 생각보다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저거 하나 집에다 갖다 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 비쌀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그래요? 뭐 주유소 하나 차리는 마음으로 네.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저희가 있는 이곳은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재은 기자가 또 자동차 출입을 굉장히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 모빌리티 쇼 굉장히 여러 번 참여를 해봤을 것 같은데 예년과 좀 다른 점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전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2배 이상 확대됐는데요. 2배나? 네,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개최되는 첫 전시회라는 점에서 이 전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전시 규모가 커졌다는 건 그만큼 볼거리도 풍성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 세계 최초로 이곳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되는 신차가 무려 8대에 달합니다. 8대나? 네. 보통 이제 이런 모빌리티 쇼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차량 한두 종 정도 될 것 같은데 무려 8대나 공개가 된다. 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볼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레이싱 모델이 없습니다. 이번 레이싱 모델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네, 그만큼 이 자동차 제작사들이 네. 이 레이싱 모델 없이도 이 차량 자체의 그런 기능으로만 승부를 보겠다. 이 자신감이 붙었다. 네. 이런 증거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모빌리티 쇼를 좀 더 집중적으로 차량에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모빌리티 쇼라고 한다면 올 한 해 모빌리티의 트렌드 짚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모빌리티 트렌드 3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형 전기 SUV죠. 네, 보통 대형차, 이 아빠들의 로망 아니겠습니까? 이 전기차에도 드디어 대형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기아가 EV9을 이곳에서 공개를 했고요. 네. 또 벤츠는 EQE, 또 EQE SUV를 여기에 공개를 했고 네. 이 BMW는 이 New XM을 모든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통 전기라는 트렌드는 알겠는데 전기차라는 네. 대형이라는 트렌드도 있나요? 대형은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전기차에서 대형은 네. 이 보통 전기차 차량 라인업 평가할 때 이 중형에서 대형까지 모두 갖춰져야지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선택지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형차도 중형에서
배형까지 이 라인업을 모두 갖춤으로 인해서 앞으로 전기차의 대중화 시대가 이제 곧 열릴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빠들의 로망 대형 SUV 그렇습니다. 전기차로 등장을 했다라는 네. 점이 첫 번째 트렌드고요. 두 번째 트렌드가 또 있죠. 바로 자율주행 3단계입니다. 맞습니다. 이 자율주행 하면은 보통 어떤 모습을 상상을 하시나요? 뭐 보통은 뭐 차에 타서 목적지까지 핸들에 손 한 번 안 올리고 끝까지 가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모습이 곧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오. 이 기아가 대표적으로 EV9에 이 자율주행 3단계의 기능을 탑재를 할 예정인데요. 네. 네, 이 자율주행 3단계가 뭔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보통은 이 직전 2단계에서는 이 차량의 운전자가 핸들에 무조건 손을 얹어야 하고 이 전방을 주시해야지만 이 차량 주행이 가능했는데요. 이 3단계에서는 고속도로나 이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이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가 핸들에 손을 얹지 않고도 또 전방에 주시하지 않고도 차량이 알아서 스스로 주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동안 뭐 벤츠나 뭐 BMW 여러 차들이 자율주행 3단계 기술이 개발돼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사실 뭐 여러 제도나 이런 게 미비해서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기아가 이 EV9에서 자율주행 3단계가 도입이 됐으니까 앞으로 좀 빠른 도입 국내에서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빠른 출시를 위해서 네. 현재 모든 상황을 가정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르면은 2분기 아니면 하반기쯤 이 자율주행 3단계 전기차 기아가 이 국내 최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올해 드디어 자율주행 3단계 나온다는 소식이고요. 트렌드 세 번째, 바로 자동차와 ICT의 융합이 훨씬 더 강화됐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 SKT가 이 볼보 자동차에 이 AI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차 안에서 에어컨 좀 켜줘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차가 알아서 에어컨을 작동을 시켜줍니다. 그만큼 차가 똑똑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이제는 뭐 핸들을 굳이 이렇게 잡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네. 목소리 하나로 차 안에 있는 걸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네. 시대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결제도 이제 가능합니다. 결제. 네, 네. 차 안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정보를 등록을 하게 되면은 차 안에서 음식을 주문해서 결제를 할 수 있고요. 네. 또 충전도 네. 차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런 전기차 무선 충전, 그렇죠. 무인 충전 이것도 그렇죠. 이제 차에 내리지 않고 결제까지 할 수 있는 네네. 현대페이죠. 그만큼 차 운전자가 굉장히 편안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모빌리티 트렌드 확인해 봤고요. 오늘 열리고 있는 이 서울 모빌리티 쇼 오늘이 끝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달 이제 4월 9일까지 모빌리티 쇼는 열립니다. 네. 네, 모든 신기술들이 이곳에 집합이 돼 있고 앞으로의 모빌리티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 시간이 되신다면 주말에 한 번쯤 방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모빌리티 쇼의 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단연 이 기아의 EV9일 텐데요. 저희 취재 기자가 마침 이 기아의 EV9 간단 해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만나보시죠. 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의 주인공은 단연 기아의 EV9입니다. 지금 저쪽 편에서는 EV9의 실차를 보기 위해서 관람객들이 줄까지 서가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V9은 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실차가 먼저 공개가 됐는데요. 대중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간단하게 제품의 몇 가지 특징만 좀 살펴보면요. 이 전면부를 봤을 때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 들어가 있고 또 LED 헤드램프가 이렇게 쭉 이어져서 나오는 거대한 좀 웅장함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 EV9 실차가 공개가 됐을 때 이 디자인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호불호가 좀 나뉘기도 했었습니다. 뭐 소울을 좀 닮았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기아에서는 이 거대한 몸집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는 날렵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을 세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형 전기 SUV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얼마나 크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아에서 밝히기로는 지금 전장이 한 5m가 넘고 전폭은 2m가 채 안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보다는 조금 더 크고 기아의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작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휠 베이스가 좀 긴 게 특징입니다. 이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차량에 좀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카니발보다는 좀 작지만 휠 베이스 길이는 카니발보다 오히려 길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실내 공간
공간을 뽑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eGMP가 이제 적용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기아에서는 EV6 이후에 두 번째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2열에 어떻게 보면 많은 정도의 실내 공간을 뽑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2열에 이 독립형 시트와 더불어서 벤치형 시트 그리고 스위블 시트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스위블 시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량의 시트가 돌아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저걸 이제 180도까지도 돌릴 수가 있어서 마치 이제 기차를 탈 때 이제 탑승객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이쪽 창문 쪽으로 이제 차량 좌석을 좀 바라보게 만들 수도 있어서 좀 더 차를 타고 내리기 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모델이 GT 라인 모델이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모델은 이제 일반 모델입니다. 사실 이제 내외관 디자인 그리고 실내 공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지만 전기차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행 가는 거리가 얼마나 기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EV9은 아직 정식적으로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 목표가 한 500km 정도 됩니다. 배터리 용량이 99.8kWh인데 EV6보다 한 20kWh가 늘어나면서 주행 가는 거리를 좀 더 늘렸다는 게 특징이고요. 이륜과 4륜 모델이 먼저 출시가 되는데 이륜 모델은 내연기관으로 치면 한 200마력 정도, 그리고 4륜 모델은 한 300마력 정도를 볼 수 있고요. 4륜 모델에서 부스트 옵션을 좀 추가를 하면 제로 100도 한 5.3초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스피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EV6, EV9의 이 GT 라인에서 좀 더 특징이 있는데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최초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레벨 3가 적용됐습니다. 위에 보시는 것처럼 라이다 센서 2개를 포함해서 센서가 한 15개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레벨 3는 이제 조건부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까지 차량이 손을 떼고도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EV9에서 좀 아쉽게도요. 이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자율주행 레벨 3가 가능하고 아직까지는 최고 시속도 80km로 좀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한 질문도 좀 했는데 기아에서는 이런 제한 규정들의 완화 가능성을 좀 열어두면서 추가적으로 고속도로 자율주행 기술을 발전할 가능성을 좀 열어뒀습니다. 자, 이렇게 EV9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가격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지금 나오는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절반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한 8,500만 원 이하로 가격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옵션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EV9의 가격은 한 8천만 원 초반에서 시작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이제 기아의 최고 전략 상품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그러니까 기아에서는 어떻게 보면 올해 가장 주력을 해서 판매할 그런 차량입니다. 이르면 5월 정도에 출시가 예상이 되는데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리는 일산 킨텍스에서 한국경제TV 정재용이었습니다. 네. 자, 잘 보셨습니까? 현장감이 좀 느껴지시죠? 기아차 EV9에 대한 기대감인가요? 오늘 기아는 주가가 지금 2.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가격대는 좀 높아지겠지만 그래도 대형 그 SUV급의 전기차로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다음 주까지 모빌리티 쇼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혹시 서울 인근에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 모빌리티 쇼까지 현장 연결을 해봤고요. 이제 두 분의 전문가 아직 안 가고 계시거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상경 멘토가 오늘 가져오신 종목은 이오플로우. 해외 매출일 본격화가 기대된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주셨네요.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들어보고요. 이화진 멘토께서는 크리스 FNC, 꽃피는 봄에 빛날 유망주. 항상 약간 시적인 표현을 가져오시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화진 멘토부터 들을게요. 네, 크리스 FNC 같은 경우는 골프 의류 쪽으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 2분기쯤에 관련 이제 공장 화재로 인해 가지고 관련된 손실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에 일단은 다 떨었습니다. 다 떨었고,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새롭게 좀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물론 주가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일어설
맞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골프 인구에 대한 흐름이 이제 코로나에 대비해서 많이 이제 줄어든 거는 일단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새로운 이제 리오프닝을 통해 가지고 해외 골프에 대한 인구는 분명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계절에 대한 우리에 대한 매출에 대한 좀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제 골프를 한번 다녀오긴 했었는데 확실히 골프에 대한 그린피가 조금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이 그린피에 대한 부담이 오히려 우류 쪽에 대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런 골프 인구가 만약에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든 이제 우류 회사들은 어느 정도 힘든 구간을 지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여기서 오히려 점유율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만 좀 잘 지나고 나게 되면은 큰 성장을 좀 해볼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크리스 에핀시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하이드로겐 테니스 업체에 대한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런 테니스 시장까지 우리 쪽으로 좀 진출을 한 만큼 그동안 골프 의뢰에만 이제 치중했던 거를 이제 테니스나 이제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빠졌던 주가를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측면이 올해 좀 사계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출이 올해 봄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크리스 FNC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목표가는 일단 3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만 원 1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날도 따뜻해졌고 밖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아질 것이다. 의료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보자. 이런 의견으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경 멘토가 가져오신 이오플로우 얘기 좀 들을까요? 네, 뭐 전반적으로 2020년에 상장을 한 이후에 주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4만 원 선까지 갔고요. 최근에 주주총회 전후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부분들, 특히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내에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전반적으로 독일하고 최근에 이슈가 좀 있었는데 건보 쪽에 등재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독일하고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뉴스 플로어를 따라서 주가 좀 변동성이 생겼는데, 아마 회사 입장에서는 잘 준비해서 추가적인 앤서를 좀 통해서 좀 충분히 올해 안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진공 펌프라고 하죠. 유실리 펌프라고 하는데 이오 패치라고 불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주일에 2개 패치를 진단을 받고요. 당뇨 같은 경우에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2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먹는 구강형으로 진행을 하고 1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배나 허벅지 쪽에 주사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오 패치를 통해서 일주일에 2개 패치를 붙이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받았던 부분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대한 부분들 레퍼런스를 통해서 내년, 내후년에 해외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원활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캐파 증설을 통해서 회사가 준비하는 부분들을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까지 맞물리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올라온 흐름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점 기업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붙을 것 같고요. 대표회사 같은 경우에는 MIT 출신의 전자공학과거든요. 그래서 아마 해외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해외 쪽에 관련된 이런 매출과 부분들을 잘 진행했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 수준은 좀 굉장히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마케도 납두고 있고 앞선에 여러 가지 업종별 순환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이오 업종들이 4월달 한 달 좀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달 바이오 업종들도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고 현재 이오플로우 회사 내 지금 하고 있는 당뇨 관련 인슐린 펌프부터 시작해서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하죠. 이거하고 연동해서 이제 혈당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인슐린이 자동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장치를 팔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오플로우에 대한 소개 들었고요.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알려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뭐 현재가 부근이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33,000원에 손절가 24,000원 지시하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상경 멘토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